네, 소방 방지 계획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 7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종합 방지 계획 및 화재 안정성 평가. 역시 방제 계획이죠. 방제 계획, 소방 방제 계획. 그렇죠? 소방 방제 계획 및 화재 안정성 평가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물류창고에 대한 그런 화재 안정성 평가, 그 다음에 방제 계획, 소방 방제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시설이죠. 교회 증축 공사, 이제 교회 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종교시설은 그럼 어떻게 방제 계획을, 소방 방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화재 안정성 평가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계획서의 소방 방제계획서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방제계획의 이런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수록되는 내용이 비슷하게 되니까요. 한번 참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제계획이란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인접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화재 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렇죠? 건축물의 적합한 건축 방화 시설을 설계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인명재산 보호예요. 소방인들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린 소방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뭘로 보호를 하는 거죠? 건축 방화 시설로 보호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방제 계획이니까 설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건축 방화 시설을 설계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 방화 시설을 설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냐?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느냐? 이게 되겠죠. 화재 시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화재의 영향, 나쁜 영향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시설을 설계함으로써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요. 목적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은 갈수록 대형, 고층, 다양, 심층 지하화, 복잡화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에 따라 신공간이 새롭게 창출되어 관련 법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 공간의 구조상 법규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공간도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으로만 관련 법으로만 일률적으로 정했어요. 법정 설계라고 합니다. 법정 설계. 법에 정해진 대로 설계하는 게 우리가 법정 설계라고 하죠. 법대로지요. 법대로 하면 되지인데요. 이제 법대로 하기가 쉬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많이 활용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법은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시대적인 것이고 과학기술, 자연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법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법이 앞서갈 수도 있지만 뒤처지는 경우가 많겠죠. 사회현상이 변화를 법이 시적절하게 따라가주면 좋은데요. 항상 뒷북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는 건축 기술이나 우리의 편의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소방법과 소방관련법 자체는, 소방관계 법규 자체는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요. 인명에 대한 보호와 재산의 보호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인명을 보호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전보다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재산 보호보다는 인명 보호 쪽을 더 훨씬 중요하게 보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거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면 통장을 꺼내러 들어가고 옷을 꺼내러 가고 귀중품을 꺼내러 그 불 속을 뛰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통장도 사실 없다시피 하고 이제 발급 자체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필요가 없겠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갈까요? 조금 여담이었고요. 그것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인명이 다치거나 손상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명을 보호하도록 모든 기술과 법들도 개정되고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선진국, 우리도 선진국입니다만 중진국이다,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이 선진국에 근접되어 있고요. 선진국의 문턱을 넘은 분야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방이라는 안전 분야를 먼저 앞서간 그런 나라들에서는요, 그래서 먼저 진출한 그런 나라에서는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 Performance Based Fire Protection Design, 우리가 설계를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Protection, 소방, 화재로부터 지키는, Protection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능 위주, Performance Based, 그래서 성능을 기반으로 한, 성능에 맞춘, 법에 맞춘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과 잘 맞는 맞춤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성능 위주 소방 설계라고 하는데요.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하는데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대상 건축물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를 하고 있다. 우리도 하고 있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30층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의 건축물은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 소방 설계뿐만이 아니라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도 고층화돼서 굉장히 많이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으로 하면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를 하면 위험을 세분화하고요. 위험을 정량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통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정량화해서 정량적인 대책으로 우리가 수립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의 기본인 근간인 과학적인 분석 기법,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로 이런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거기에 따른 방제 계획을 세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규에서 정한 시설만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법규의 요구사항에 추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그랬었다는 거죠.
방제계획이란 건물의 구조 설비 및 인적 요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면에서 화재로부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비상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위에 소개된 성능 위주의 소방설계의 개념을 본 종교시설의 증축공사에 도입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설계와 구조 및 용도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제계획의 수립으로 평상시에는 기능을 극대화하고 비상시에는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뭐 비슷한 내용을 계속 쓰고 있네요. 어느 정도의 페이지에 그런 확보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좋은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방제 계획에 대한 배경은 법정 설계로는 부족하니 성능 설계를 통해서 방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제 계획의 수립 목적은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소방이라는 것 자체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학습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방인들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긍심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화재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화재 시 건물 내 제시리론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지를 해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화재를 건축물에다가 직접 화재를 일으킬 수는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안전성 평가라는 건 직접 평가이겠지만 직접 평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이 따르고요. 필요 이상의 이런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출도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재산적인 이런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또 인명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접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해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로 방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설계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증축공사이고요. 노유자 시설이면서 수련 시설도 있고요. 종교 시설입니다. 도로 현황은 15m, 10m, 8m 도로가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거고요. 꽤 넓은 도로들 옆에 주변에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지 번호고요. 대지를 이것만 봐줘도 한 3필지 정도가 되겠군요. 그래서 대지 면적은 5,195평방미터다. 건축 면적은요. 이 5,000에다가 지었는데 대지 면적인데 건축 면적은 2890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면적은요. 2767.38 제곱미터다. 이건 아마도 조금 건축 면적이 좀 잘못됐겠죠? 잘못 표현된 내용 같습니다. 건축 면적이 연면적보다 크기는 1층으로 지었다라는 건데 아닌 것 같고요. 잘못 표기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수정이 안 됐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요, 대지에 얼마만큼의 건축물을 짓느냐. 그러니까 건축물이 차지한 대지의 면적 비율은 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 그러고요. 대지가 55%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은 약 한 2,600 정도, 2,600, 700 정도의 이런 건폐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0이 아마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2890이 되지 않았을까.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건폐율이고요.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186.75%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 대지 위에 지어진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이런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로 용적률, 연면적이니까요. 연면적이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네, 구조는요, 지하 4층에 지상 6층이 되겠고요. 최고 높이는 44.25m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조가 되겠고요. 외장 재료는 화강석, 커튼홀, 알루미늄 시트, 복층 유리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뭐 커튼홀은 이제 안에 재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외벽, 외장 재료로서 불연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불연 재료니까 우리 외벽 마감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의 외장 재료로 대개는 쓰였는데 커튼홀은 어떤 재료로 쓰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의 적용인데요. 적용 기준 및 법정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규는 이러한 소방과 관련이 있는 그런 법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법적 기준, 건축법규에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잘 확실히 이러한 내용들은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자주 찾아가서 봐야 될 그런 법규들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이 되시든 아니면 엔지니어가 되시든 이 부분에 대한 건축법규는 반드시 잘 확인하고 자주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법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네, 여기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국가화재안전기준, 이걸 우리가 NFSC라 그러죠. NFSC, 국가화재안전 세이프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련 법규, 기준이 되겠죠. 법적 소방시설은요. 소경피 소속 그러죠.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소활동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죠. 그럼 소화설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 소화기구는 소화설비는 아닙니다. 소화기구지요. 설비는 아니에요. 설비는 아닙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인 전층에는 소화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곳엔 소화기가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건축물에는. 얼마나 큰 건축물? 33제곱미터. 10평 정도 되는 건축물 이상에 무조건 소화기 들어가야 되고요. 10평 이하라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면 좋겠죠.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옥내 소화전 설비. 그러면 전층에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다 들어가야 되겠죠. 앞에서 나와 있었던 우리 건축 개요의 내용을 한번 연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연면적 33제곱미터 넘었으니 어때요? 소화기구 들어가야죠. 연면적 3000제곱미터 분명히 넘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종교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용인원은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용인원을 책정하느냐? 긴 의자면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냐? 그게 엉덩이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고정식 의자는 고정식 의자. 종교시설이니까 여러분 뭐 긴 우리 벤치 같은 그런 의자가 있죠. 그런 의자를 사람이 다 앉았다
생각하고 최대 수용 인원으로 구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을 위한 기숙사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전층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네요. 그리고 노유자 시설 굉장히 홈리스 혹은 제약자분들이 많은 게 우리가 노유자 시설이죠. 이런 곳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은 경보설비입니다. 경보설비에는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가스누설 경보기 등등이 있죠. 그 중에 경보설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는요,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비상방송 설비를 전층에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감지기 있고 발신기 있고 수신기 있는 기본적인 중계기까지 있는 그런 설비를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죠. 자동으로 화재가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고 경보까지 해주는 그런 설비를 얘기합니다. 잡탐 그러는데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의미합니다.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하세요. 전층에. 청가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그렇죠? 여기에는 시각경보기 설치해야 된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설치해야 되죠. 노유자시설인 경우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가스시설이 있는 층에만. 유도등은요, 모든 소방대상물에 유도등 들어갑니다. 그리고 객석 유도등은 종교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닥이나 낮은 저층 부위에 복도, 통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그러한 설치한 것을 우리가 객석 유도등이라고 하죠. 피난기구는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돼야 되는데요. 3층과 6층, 3층에서 10층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죠. 3층에서 10층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 비상조명 등 설비도 피난 설비로 구분하는데요.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다. 전층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 소화용수 설비인데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고요. 재현 설비는요. 특별피난 계단이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재현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비콘이라고 하죠. 비상 콘센트 설비.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이고 지하 3층, 4층, 5층, 6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지하층의 전층에 비상 콘센트 설비를 하세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요. 지하층에 무선으로 통신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안테나를 깔아놓고 지상층과 지하층 사이에 연락이 잘 닿도록 하는 것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결성수관이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에 설치한다. 연결성수관. 저 연결성수관 설비는 소방관이 직접 막 호스 들고 뛰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건축물이 3층마다 하나씩 소방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옥외에서 우리 송수관에 물을 밀어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송수관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화재 발생 지역에 방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되겠고요. 소화활동 설비라고 하는 건 소방관이 소화 활동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우리가 소화활동 설비라고 합니다. 구조, 구급, 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화활동 설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류는 재현 설비, 재현 설비가 피난 설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할 때 비상권 센터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등이 소화활동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피난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난계획의 기본 방향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죠? 기본 방향. 지난 우리 참고에서도 확인했었던 내용인데요. 피난계획의 기본 방향은 단순하고 명쾌해야 되고요. 피난 동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피난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야 되겠죠. 거실이나 복도, 그리고 피난계단 등 건축계획을 아주 단순화해서요. 화재 시 제실자가 쉽게 혼란스럽지 않게 피난 경로를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단순, 명쾌 이런 거죠. 그래야만 피난 시에 패닉 발생되더라도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요. 단숨에 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피난계단 같은 경우에는 직통계단이어야 되죠. 직통계단. 피난을 하는 데는 계단과 계단 참으로만 이루어져서 피난층까지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직통계단이 되겠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피난계단의 출입구는 가능한 양방향으로 확보한다. 그렇죠? 피난계단의 출입구를 가능한 한 양방향으로. 양방향 피난이죠. 어느 한쪽에서 화재로 인한 장애가 없이 피난계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어떤 곳에서 이제 한 군데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방향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거 fail safe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전구역이죠. 안전구역, 피난계단이나 부속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는 방화구역을 해서 구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게 만들다는 건 화재로부터 지켜준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방화구획이 되겠습니다. 원래 피난계단과 부속실은 탈 것, 연소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화재는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 내부의 다른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안전구역으로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화구역해 주는 것이 구조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안전구역에 층별, 면적별 방화구역으로 공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피난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피난계획의 일환이다 라고 보시고요. 피난통로 및 안전구역의 마감재를 불연화 나뉘어한다. 주요 통로 및 안전구역을 불연화 또는 나뉘어하여 제실자의 안전한 피난 시간을 확보하며 화재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도록 한다. 그렇죠? 마감재를 불연화 나뉘어야만 피난 통로나 안전구역이 타지 않아야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난의 기본 도책은 fail safe의 원칙을 중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중요한 내용들이죠. 풀프루프, fail safe. 피난의 기본 대책 중에 기본 대책입니다. 비상상황 대처계획이라고 하는데 풀프루프. 바보도 보호하라. 그래서 단순, 명쾌 이런 것들이 풀프루프에 해당됩니다. 상징성, 가시성 이런 것들이 풀프루프. 패닉 때에도 얼마든지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픽토그램이라든지 유도등이라든지 패닉바 이런 것들이 풀프루프의 대표적인 성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일세이프는요, 실패해도 안전해라. 그죠? 양방향 피난, 다방향 피난 이런 것들이 페일세이프가 되겠고요. 이중안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용 전원이 들어오다가 정전이 될 수도 있겠죠. 화재로 인해서. 그럴 경우엔 예비 전원 혹은 비상 전원에 의해서 소방 설비 등 그다음에 주요 설비들이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이게 페일세이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난에서는 양방향 피난이 이제 기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5개 소화활동 계획은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 계획을 세우는데요. 비상진입 도로는 충분한 도로폭을 유지하고요. 소방차의 소화활동을 위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차 공간 확보. 소방차량이 건물 내 도로에 진입한 후 회전 및 조작이 원활하도록 도로를 계획해야 됩니다. 소방대의 진입 기술은 신속한 초기 소활동 및 원주민 구조를 위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주출입구 및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의 출입구 등을 통한 건물 내 진입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죠? 미리 수립을 해놔야겠죠. 그러면 소방대가 진입할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가 있진 않는지, 부족한 점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안전관리자 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 때부터 계획해서 방제 계획서로 우리가 제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용 승강기 및 특별 피난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수직 피난 경로를 확보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소화활동 계획이었습니다. 네, 소방차 및 소방대의 진입 경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외부에서 가고 정차할 수도 있어야 되고, 소방차 돌아갈 수 있고, 여기도 정차해서 소화활동, 정지해서 소화활동, 그리고 회전 반경이 충분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게 되겠죠. 적 보기에도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의 구조구급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건물 내 제실자, 건물 사용자죠. 제실자의 피난 계획입니다. 수평으로 피난하는 것, 그 층에서 피난하는 것을 우리가 수평이라고 그러고요. 수직은 층 간의 이동 피난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수직 피난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수평 피난을 한 후에 수직 피난 계획을 하겠죠. 화재 시 각 거실의 제실 인원이 피난층까지 연결된 특별 피난 계단 또는 건물 바깥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수평 피난 동선 계획 및 소활동 설비, 비상조명 등이나 유도등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유도등은 피난구, 통로구, 고위도 타입으로 설치하여 제실자가 피난 시 요즘 LED 유도등을 많이 쓰죠. LED 유도등을 요즘에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LED 유도등 저렴하고요. 전기세도 많이 나가지 않고 그렇죠. LED가 이제 저렴해지는 데는 좀 한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저렴하게 많이 가격이 다운이 됐죠. 예전에는 LED 유도등은 무척 비쌌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LED 유도등의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비상조명 등은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비상전원에 의하여 자동 점등되도록 페일세이프죠. 자, 수직 피난 계획입니다. 화재 시 각 거실에서 피난이 원활한 구조로 배치된 특별 피난 계단, 수직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계단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피난층까지 신속하고 확실한 피난을 유도한다. 그렇죠? 특별 피난 계단.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이 되겠죠. 계단으로부터 피난층까지 피난이 부득이한 경우 건물의 옥상 구역으로 피난하는
비상상황 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2차적으로 확보한다. 꼭 1층, 피난층으로만 피난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옥상으로 피난해야 된다. 그런 것도 계획에 세워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수평피난과 우리 수평피난 여기 있죠? 수평피난과 이제 5개로 가게 되면 5개 피난이 되겠고요. 이렇게 5개 피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내에 이런 수평피난, 이걸 수평피난이라고 하고요. 위아래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수직피난이라고 합니다. 수직피난.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1층, 그라운드 1이 있는 1층으로 이렇게 피난하는 것이고요. 피난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정이 안 되면 이렇게 옥상으로도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수평 피난 경로가 되겠죠. 수평으로 이렇게 피난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평 피난로의 계획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피난 계획을 세우는구나 라고 수평 피난 계단에 대해, 수평 피난 경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세요. 네, 어떠세요? 보니까 수평 계단은 5개 피난과 피난 계단으로의 피난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평으로 피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피난 동선을 확보하고요. 피난 유도 등을 설치해서 설비적으로 대응하고요. 구획을 해서 공간적인 대응을 한다. 한 방향으로 편중하지 않도록 피난 계단을 분산해서 배치한다. 피난 계단이 서로 붙어 있으면 의미가 없죠. 여기는 근데 피난 계단이 세 군데가 있네요. 자, 피난 통로 및 안전 구획을 구현한다. 그래서 이런 수평 피난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수평 피난 경로 1층, 지상 1층의 그런 예를 또 보시겠습니다. 수평 피난로에 대한 계획 노트는 같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네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시간 들겠습니다. 네, 지상 1층의 수평 피난 경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1층은 그냥 밖으로 5개로 이렇게 피난하는 것입니다. 5개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계단으로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피난할 수 있게끔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진 않는지, 피난이 너무 막 꼬이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막다른 골목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나, 껌껌한 것을 예상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렇게 뭐 위험하게 구성된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걸 봐서는 잘 계획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상 2층에 대한 수평 피난 경로입니다.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의자들 사이로 피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외부로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계단으로 갈 수 있는 2층이다 보니까 계단 쪽까지 피난을 해야 되겠죠? 계단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서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객석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객석 통로 유도 등들 잘 설치해서 위급 시에도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방제계획의 기본 방침입니다. 방제계획의 개요인데요.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런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목차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보고서를 꾸미는 형식이다.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제계획상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건축과 설비 또는 각 설비 간의 상호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물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종합방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또 나오네요.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방제계획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예방할 거냐, 어떻게 방지하지 않으면 예방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죠.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돼요. 예방입니다. 그럼 발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빠르게 소화하면 됩니다. 소방이라고 그러죠. 예방. 불이 나지 않도록 한다. 예방. 불이 어쩔 수 없이 났다. 빨리 끈다. 소방. 조기에 감지해서 초기에 소화하는 거죠. 소방. 그래서 예방, 예방대책. 소방은 소방대책으로 크게 나뉘고요. 또 그 다음 화재가 발생됐어요. 근데 초기에 화재를 소화설비가 빈약해서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아서 못 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방화 대책으로 넘어가네요. 방화. 불을 막는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방화 대책은 뭐가 있느냐? 방화구획이 되겠습니다. 방화구획. 그래서 화재를 불을 못 껐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방화구획된 곳에서만 화재를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그러한 설비가 바로 방화구획이 되겠고요. 그런 걸 우리가 방화대책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예방대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장재를 불연한 안전합니다. 탈 것을 안 타게 만들어주는 거죠. 탈 것을 없애버립니다. 위험물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화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보통 화재가 나는 건 연소 3요소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연소 3요소가 뭐였느냐? 가산점이었죠.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었습니다. 가연물을 탈 것을 없앤다. 이게 바로 이제 불연한 안전화가 되겠고요. 위험물 탈 것이죠. 그것들을 잘 관리한다. 그런데 산소도 뭐 관리할 수가 있나요? 좀 어렵겠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점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점화원. 그렇죠? 뭐 가연성 가스의 화기 사용을 제한하고 뭐 전기화재 방지 이런 것들이 다 점화원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사용시설 제한과 다른 장소와의 구획하고요. 관리 및 경비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한다. 다음은 외부로부터의 연소 방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건물의 화재 시 복사열이나 풍향에 따른 연기 등에 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인접 건물과의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는 것. 그렇게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연소를 방지하는 그러한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시 대응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재 시 대응 계획 역시 소방입니다. 어떻게 끌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겠죠. 화재가 발생하면요, 화재를 통보합니다. 방재센터와 빌딩관리실에서 화재를 통보받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빌딩 관리 시스템으로. 자, 화재가 발생되면 소화기구, 수동이죠. 소화기구 제실자가 화원을 제거하고요. 옥내소화 지원 설비는 제실자가 역시 초기에 진화합니다. 그 다음은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화를 하는데요. 초기 진화를 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화 대책이고요. 대응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피난 대책이 있겠죠. 피난 경로로 유도하는 피난 유도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프루프 페일세이프의 원칙에 의해서 양방향 피난하고요. 피난 경로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부속실 제어는요. 부속실 제어과 옆에서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요. 화재 시 연기 배출을 위한 배연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연기로부터 피난자가 피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소방대가 왔을 경우에 거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용 승강기의 부속실 또는 승강장에 연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제어 설비를 잘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화재 하나씩 살펴보면요. 화재의 조기 발견 및 경보는요. 전층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화재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수동 발신기를 작동시켜서 방재센터에 즉각 통보하고요. 피난 및 소화 활동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화구획과 연소 확대 방지 대책이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연소 확대 방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방화 대책이 되겠는데요. 방화구획이 가장 큰 그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수직, 수평 방화구획이 있습니다. 층간 방화구획을 우리가 수직 방화구획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수직으로 건축물을 관통해서 층과 층을 관통하는 부분에 까지 방화구획을 해야지만 상층으로 연소 확대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수평 방화구획은요, 면적별 몇 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서 그 안에만 타도록 할 것이냐, 번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용도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면요, 그걸 방화구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복도간에 이제 방화구획을 하고요. 거실과 복도간의 용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계단실과 건물 내 타 부분과 방화구획합니다. 역시 용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계단실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용도별 방화구획입니다. 10층 이하의 층에는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데 300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합니다. 그 외에는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고요. 11층 이상에는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15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식 소화 설비가 없는 경우엔 5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겠죠? 많이 구획을 해놓으면 답답하고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해서 500제곱미터보다 1500제곱미터가 훨씬 넓게 쓸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연기 확산 방지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은 방화구획하여 타층으로부터 화염 및 연기 확산이 방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실 쪽이나 계단실 쪽은 가장 마지막까지 안전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계단실에 연기가 침입하면 피난의 요점이 있고요. 엘리베이터실 승강기가 다니는 길이 있죠. 여기도 수직 광통 구획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승강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곳으로 확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 기타는 방제센터의 안전한 위치를 확보해야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역시 구획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곳이 역시 방제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제계획상의 그럼 요점을 보면요. 우리가 화재 발생 시 외부의 도움 없이 건물 내에 설치된 자체 소화 설비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소방대가 6분, 7분 이렇게 온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화재가 작을 때, 크지 않았을 때 꺼버리면 되겠죠. 그게 가장 주요하고요. 두 번째, 건축물 내장재와 기계류, 배관, 덕트, 배선 등은 가능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하나여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준불연재료는요, 불연재료에 준하는 재료. 불연재료는 아니지만 불연재료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재료를 의미합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연소에 견디는 능력, 화재에 견디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합니다. 난연재료는 뭐예요? 연소가 되기 힘든 재료가 되겠습니다. 타긴 타되 잘 연소가 되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난연재료라고 합니다. 다음, 배관, 케이블, 닥트 등 방화구획을 통해 내화 충전. 뚫려 있으면 내화 충전제를 해야 됩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이 됐는데요. 배관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 틈을 막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이제 굴뚝처럼 옆으로든 상층으로든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은 반드시 내화 충전제로 아무거나 그냥 연기 생각해서 우레탄 폼으로 칙칙 뿌려서 막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반드시 성능을 인정받은 내화 충전제로 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연기 및 화염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수직관 통부를 만들지 않도록 계획하고 엘리베이터 계단의 위치는 방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수직관 통부를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고 수평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는 것이 좋겠죠. 계단은 최후까지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계단은 마지막까지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탈 것이 없어야 되고요. 연기나 열이 계단실로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화재보 경보나 오보, 또 한 가지 있죠. 실보 놓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는 건물 내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청취가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거죠. 각종 방제기기는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소화 설비, 수동소화 설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자동소화 설비는 뭐냐? 사람이 없어도 소화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자동소화 설비라고 그러고요. 수동소화 설비는 사람이 화재를 감지하고 직접 소화기구나 소화설비를 동작시켜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을 우리가 수동이라고 합니다. 자동이 좋겠죠. 왜냐하면 24시간 화재는 언제라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겠죠. 화재가 어디서 날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런 소방시설이 필요하고요. 자동으로
동작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제관리상의 요점입니다. 방제설비 및 방제 관련 기기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화재 하증은 가급적 작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탈 것들을 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실내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경비 순찰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니까 경비 순찰을 잘해야 되고요. 방화, 누가 불 지르는 거 이런 것들도 잘 경비하고 순찰해야겠죠. 흡연, 화기 사용 제한해야 됩니다. 흡연을 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흡연하지 않도록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소화기도 갖다 놓고 흡연실에서 재떨이에서 화재 많이 발생되죠. 모래, 방화수 이런 것들도 좀 비치를 해야만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난로 등의 난방기기를 사용 금지한다. 난로 사용해야죠. 그런데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막 문어발식으로 쓴다든지 좀 위험하겠죠. 방화구역을 철저히 한다.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방재센터의 계획입니다. 방재센터는 뭘 하는 거냐? 화재 수신반과 같은 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방재,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요. 모든 감시와 지휘를 할 수 있는 곳에 방재센터의 역할이고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감시 장치가 통합 설치되고요. 비상시에는 화재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소활동을 지원하고 제실자의 안전한 피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재난시 방제 중심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방재센터라고 하죠. 방재센터 위치는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건 피난층입니다. 보통 1층이죠. 그러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하 1층까지도 가능하다. 특별 피난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인 경우에 방재센터는 지하에도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방재센터는 종합화재 수신반을 수용하고요. 조작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최종 근무자의 안전한 피난 확보를 위하여 피난 계단을 인접하여 배치합니다. 내화 구조로 하고요.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해야 되고 시건장치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건장치. 시건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시건장치. 시건장치. 자물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건장치. 자, 그럼 1.7.4 방재센터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재센터의 기능은 자탐 설비의 감시 제어, 각종 소화 설비 감시 제어, 건축 방화 설비의 감시 제어, 피난 유도 방송, 비상 발전기의 감시, 외부와의 소화 피난 지원을 위한 통신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수원 확보를 위한 수위도 감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방재적인 중심 기능을 가져야 된다. 방재센터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재센터의 위치가 이렇게 센터에 있으면 아주 좋죠. 아주 좋죠. 피난 계단으로부터 이렇게 멀지 않고요.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좋은 위치 같습니다. 지하 1층이긴 하지만 좋은 위치다. 소방설비 계획을 보시면요. 어떻게 그럼 계획을 하느냐. 관련 법규, 소방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요. 화재 피난 안정성 및 유지관리의 합리성을 검토를 합니다. 최적의 방제 계획을 그래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최적의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속도 해야 되고요. 정확하기도 해야 되고요. 유지관리가 좀 편해야 됩니다. 유지관리 편리성. 최근에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지관리 편리성인데요. 유지관리까지, 개념까지도 적용한 그런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피난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소방설비 이 계획의 기본 방향은요, 건물 안정, 인명피해 최소화, 당연한 내용이죠. 안전성과 신뢰성, 소화설비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및 편리한 유지관리, 이게 아주 앞으로 대두될 그런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요. 화기 사용을 제한하고 화재 치약지구 중점 관리합니다. 연소 확대가 방지하려면요. 방화구역이라고 그랬죠. 내장재를 탈 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초기 이 소화 대책은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가 다 초기 소화 대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가 초기는 이제 소화기구일 것 같고요. 옥내 소화전이 저는 약간 애매하죠.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가? 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없는 곳이라면 옥내 소화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스프링클러하고 같이 있는 보통 우리가 숙식하고 있고 우리가 상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특히 계단식 아파트에는 옥내 소화전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하긴 법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법에 있는 내용이라 사용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더 필요한 설비를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럼 소방대의 소활동 대책으로는요, 소방대의 진입 경로를 확보해 줘야 되고요. 연결 송수관과 상수도 소화전을 구축해야 됩니다. 피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정하고 효과적인 피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피난 설비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학습했던 우리 종교시설이죠. 종교시설 방조 계획의 개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셨습니다. 참고시설에서도 했었던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꼭 같은 용도에 대한 설비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그러한 용도의 건축물, 소방 대상물의 방제 계획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분야의 그 용도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확인해서 좀 폭넓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